안녕하십니까. 한반도 미래연구원 부원장 윤창룡입니다. 최근에 북한의 어떤 대남 공세가 격화되고 있고, 이러한 그 공세 양상은 2000년 6.15 선언 이후에는 그 실례를 찾아보기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세의 전면에는 김정은의 어떤 동생 김여정이가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북한의 어떤 공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의 어떤 실체와 속성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따른 올바른 대응을 해나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국대학교 개건 교수이며 북한 정치문제 전문가이신 김광철 박사님을 모시고 대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얼마 전에 보니까 김정은이가 어린이들 앞에서 북한을 지칭하면서 김일성, 김정일의 조선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과연 이런 얘기가 무엇이며 과연 북한 정권의 실체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우리 국민들 중에는 북한이 김일성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우리가 그냥 네이밍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 국가다, 김일성이 당이다, 또는 김일성 민족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네이밍을 하는 게 아니고 김정일이 또는 김정은이가 직접 구성해낸 단어들입니다. 북한 체제를 설명하는 여러 이론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북한은 전체주의 국가다, 또는 당국가 체제다, 아니면 술탄 체제다, 또는 수령유일 독재 체제다, 이런 등등의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 가지 이론 중에서 민족주의라든가 막시즘, 그리고 역사주의, 현실주의, 이런 이론을 준 것들로 해서 북한 사회는 김일성 민족주의가 지배하는 봉건적 군주제 체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민족주의가 지배한다. 예. 그리고 봉건적이고 군주적인 체제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예. 그럼 그 김일성 민족주의적 그 봉건 체제가 갖고 있는 그 특성은 무엇이라고 하셨을까요? 예, 제가 정리한 것은 그 체제 내에 폐쇄성, 그리고 역사적으로 태행한 태행성, 그리고 민족적 분열을 초래한 반민족성, 이런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폐쇄성이라고 하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어떻든 그 폐쇄성이 가져오는 문제는 뭐냐면, 김정은이가 외부 세계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개혁, 개방 정책을 취해도 문제고, 지금 체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억압체제를 더 강화한다 하더라도 결국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것이 이제 북한 체제의 현재의 특성입니다. 퇴행했다고 하는 것은 북한 정권 수립 당시에는 정통 막시즘을 표방하고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김일성주의로 이데올로기가 바뀌었습니다. 앞서서 김일성 민족주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이제 김정일이가 김일성 민족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민족주의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네이밍을 한 것인데, 그 실질적인 내용은 김일성주의입니다. 요즘은 김일성주의에서 이제 김일성 김정일주의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한데, 그게 이제 그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퇴행을 해서 이제는 그 체제 자체 내에 전 근대성이 내포되어 있고, 그것은 또 반민주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반민족성이라고 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뭐죠? 아까 이제 제가 김정일이가 김일성 민족이라는 말을 했다고 했는데, 민족주의를 또는 민족을 국가가 만들어낸다는 구성주의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에 의하면 김정일이가 1994년 10월에 김일성 민족이라는 단어를 제시해서 김일성 민족을 창설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는 사실 우리 단군들이 자손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한민족 또는 조선민족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실체는 하나다,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김일성 민족을 구성을 하고 거기에 정체성을 부여함으로써 한반도에 새로운 민족이 탄생을 한 거예요. 한민족과 대립할 수밖에 없는 김일성 민족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적 분열성이 있다. 그것은 남북관계의 모든 문제를 유발시키는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최근에 그 김여정이가 우리한테 시비를 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우리 탈북 단체들이 전단을 살펴보면서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 최고 존엄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거 뭐, 얼른 들으면 좀 약간 심오를 신격화하는 것 같지 않나, 이런 냄새가 풍기긴 하는데, 예, 하여튼 예. 무슨 얘기입니까? 예, 최고 존엄이라는 단어 자체에 신격화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북한 체제가 그동안 끊임없이 수령에 대한 그 신격화 또는 우상화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들어 가미되어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최고 존엄이라는 단어는 북한이 집대성했다는 조선말 대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존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존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범할 수 없는 임금의 위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결국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떠받들기 위해서 나온 그런 단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현재의 최고 지도자를 최고 존엄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이 북이건 남이건 또 우리 국민들이건 또 북한의 어떤 주민들이건 그 자기네 어떤 그 지도자인 김정은이나 이런 데서 건드리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 최고 존엄이 갖는 의미는 예? 그 절대성, 예. 무오류성 이런 것들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북한에서 보면 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백두혈통이라는 얘기를 늘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백두혈통이라는 게 얼핏 생각할 때는 김일성이 소위 자기가 했다는 그 발치산 활동을 백두산 지역에서 했고 또 그 다음에 그 아들인 김정일이가 그 백두산 미령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상징 조작을 해가지고 백두산 미령을 갖다가 그 사람들한테 주입시키고 거기에서 태어난 한 가게다 해서 그 백두혈통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백두혈통이라는 게 무엇이고 우선 그런 그 김일성의 자손들은 다 백두혈통인가요? 사실 저도 백두혈통이라는 말이 이제 등장했을 때 좀 궁금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두혈통이라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구체적으로 단어도 찾아봤어요. 근데 백두혈통 역시 이제 그 사전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김일성이가 일제 시대에 백두산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김정숙과 함께 항일 투쟁을 했다. 그리고 북한이 혁명 전통을 이어가려고 하면 그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 대를 이어 계승해야 된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그런데 공식 문서에도 사실 등장을 합니다. 북한에는 이제 일반 주민들을 사상적으로 또는 행동적으로 통제하는 아주 중요하고도 기초적인 규범이 있는데 그게 이제 유일영도 체계 확립 10대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제 10대 원칙 제 10조 2항에 보면 당과 형용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두의 혈통으로 대를 이어야 한다 하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백두혈통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봐야 되느냐 하는 이런 의문을 당연히 가질 수 있겠는데 혹자는 김일성이 후손이면 혈족적으로 아들이거나 이러면 다 이제 백두혈통이다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모두가 다 백두혈통에 속하는 건 아니고 김정일이가 규정했던 그 결가지 계통 즉 말하면 정실에서 나오지 않은 자녀들이라든가 이런 그리고 반계라든가 이런 거는 백두혈통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김여정도 그 백두혈통에 들어가긴 하겠네요. 예, 그렇죠. 김일성이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부인 고영희와의 관계에서 난 자녀들은 이제 정실 부인의 소산이기 때문에 백두혈통의 범위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김여정이도 백두혈통의 범위 내에 들어오는 것이죠. 예. 근데 김여정이가 백두혈통에 들어오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지도자 자격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럼 김여정이가 처음에는 친근한 모습으로 우리한테 다가왔다가 요즘은 아주 표독스러워졌어요. 예. 근데 과연 그 사람을 북한에서는 어떤 지도자 자격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요즘 세간의 관심사항이기도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선 결론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김여정이는 그 체제의 특성으로 보나, 아니면 현재의 지위로 보나, 충분히 후계자 1순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여정이에 대해서는 김정일이 또 그 기대감을 표명한 바가 있는데, 2002년인가요? 러시아를 방문해서 그 정상회담을 추진할 당시에. 그렇죠. 예. 기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까지 이제 전용 열차를 타고 갈 때 22일 동안이나 수행하면서 뒷바라지를 했던 러시아 측 그 특명 전권 대사가 있습니다. 그 대사가 나중에 이제 증언한 사실이 있는데 그때 자기가 이제 만약에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후계자를 지명을 해야 된다고 하면 누구를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간접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김정일이 대답은 자녀가 이제 3명이 있는데 김정은과 김여정이를 훈련시켜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생각이다. 이런 대답을 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로부터 이미 인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 뭐 최근에 드러난 현상으로 보면 김정은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김여정이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도 어떤 후계자의 한 대상으로서 그 인정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또 북한 체제의 한 특성이 그 국가보다는 당이 우위에 있는 체제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예, 그게 이제 앞서 여러 가지 이제 북한 체제를 설명하는 이론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당 국가 체제론이라는 것인데 바로 그 점이죠. 당이 국가를 우월적 입장에서 지도한다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체제다 하는 것이 당 국가 체제라고 하는 것인데 북한은 당이 위에 있는 국가 중에서 아주 두드러진 국가 중에 하나죠. 북한은 좀 더 내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당 우위 국가인데다가 그거는 이제 소련의 사회주의도 그랬는데 당 우위 국가였는데 북한은 그 단계를 지금은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 우위 국가에서 소위 말하는 뇌수론이라는 걸 통해서 당이 정점에 수령을 놓고 그걸 뇌수라고 합니다. 뇌수가 북한이라는 사회 정치적 생명체를 통괄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뇌수에 해당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백두혈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김여정이가 백두혈통이기 때문에 앞으로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뇌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최근에 보도라든가 이런 걸로 볼 때 당 중앙 제1부부장직으로 대남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북한 체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그 러시아에 근무하면서 김일성, 김정일 체제에 대해서 일부 자료도 볼 수 있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북한에서 얘기하는 그 백두혈통이라는 거는 완전히 날조된 얘기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죠. 예. 김정일이가 저 사람들 백두산 미령에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그 러시아 자료들을 보니까 백두산 미령이 아니라 저 하바롭스키의 조그마한 그 마을 벼트카라는 데서 태어났다고 러시아인들이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 김일성이가 그 소련군의 88여단의 일원이었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러시아인들이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 체제를 공산주의 중에서도 전체주의적 공산주의 정권이라고 아예 교과서에 그렇게 아주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의 어떤 그 체제를 조선왕조하고 이제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거 비슷한 정권 아니냐 얘기했는데 아마 그런 것은 우리 조선왕조에 대한 굉장한 모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조선왕조 시대에는 왕이 잘못하면 폐위도 했어요. 그리고 왕에 대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사관원도 있었고 또 그다음에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을 해가지고 왕이 함부로 제멋대로 하지 못하도록하는 역사를 기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북한에 이런 것이 있을지 참 의심스럽고 우리 국민들도 북한 체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또 그렇게 대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선 왕조에 대한 모욕이다. 이 표현에도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북한 체제를 이제 전체주의로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북한 체제를 설명하는 유용한 도구 중에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전체주의는 북한 체제를 설명하는데 약간의 그 결점이라고 할까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체주의 범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전체주의라는 표현만으로는 북한 체제의 특성을 고스란히 드러낼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봉건적 군주제의 특성 같은 거는 전체주의로 설명하기가 어렵거든요.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의사가 환자를 진단할 때 우선 열을 재거나 뭐 피를 붓거나 이런 수단을 동원하는데 열을 재보니까 굉장히 몸에 열이 달아오른다. 그러면 의사는 체온이 굉장히 높은 것만 가지고는 이 사람은 병이 있다. 이런 진단은 가능할 거예요. 그렇지만 열이 높다는 그런 분석만을 가지고는 이 사람이 무슨 환자다, 어디가 아프다 이런 진단을 내릴 수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 체제를 얘기하면서 언급 안 할 수 없는 것이 북한 주민들을 규제하는 그런 억압하는 그런 도구 중에서 물론 우리가 있는 주체사상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 안에 있는 유일 영도 체계 10대 원칙 이것이 사실 북한 사람들의 행동을 옥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북한 전체 그 국민들을 통제하는 핵심 기제가 사실은
유일 영도 체계 확립 10대 원칙입니다. 최초에는 이제 1974년인가요? 김정일이가 유일 사상 체계 확립 10대 원칙이라는 그런 것으로 이제 제정을 해서 사회 전체를 장악하는 기제로 출발을 했는데, 김정은 시대에 와서 유일 영도 체계 확립 10대 원칙으로 바뀌었죠. 예. 이것은 이제 전체 조항이 10개 조에 70개인가 이렇게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북한 그 구성원들이 행동 하나하나를 수령 중심으로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게끔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조직 생활 총화라는 말이 우리한테 익숙한데, 북한에서. 그런데 조직 생활 총화의 그 근본 규범이 되는 것이 10대 원칙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2002년인가요? 3년에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일어났던 에피소드를 한번 상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죠. 이동을 하고 있던 중에 거리에 환영합니다 하는 이런 플랜카드가 걸려 있었는데, 우리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이가 남북 정상회담 할 때에 마주서서 악수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걸었었어요. 근데 그날 마침 비가 오니까 이제 그 현수막 플랜카드가 젖은 거예요. 북한 응원단들이 보인 반응이, 차를 세우라고 하고서는 모두가 뛰쳐나가서 막 울면서 위대한 장군님 초상을 이렇게 홀대할 수 있느냐 막 항의하고 울고불고 했던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 그 기반이 되는 것이 유일 영도 체계 확립 10대 원칙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북한 체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떤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